이인원 롯데그룹 부회장이 검찰 소환을 앞두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두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홍성추 한국재벌정책연구원장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약 한 3시간 40분 전쯤입니다. 오전 7시 11분쯤이니까요. 경기도 양평의 한 호텔 뒤 야산 산책로에서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 오늘 오전에 9시 반쯤에 검찰 출석 예정이었잖아요. 네, 오늘 9시 반에 이제 검찰에 출석하기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네. 먼저 정책본부의 운영실장은 황갑규 이제 사장급이죠. 사장이죠. 네, 운영실장이 지금 어제 들어가서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네. 계속 조사를 받고 있는 거고요. 네. 아마 이렇게 황갑규 운영실장을 잡아놓고 있는 이유는 만약에 조사하고 밖으로 나가게 되면 다시 또 롯데그룹 실무자들과 또 협의를 해서 다음으로 또 조사받기에는 이인원 부회장이 또 진술을 어떻게 또 맞출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검찰은 아마 그런 의도로서 황갑규 운영실장을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본인 자체는 굉장히 심리 압박감이 굉장히 컸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롯데그룹의 가신그룹 3인방이라고 해서 지금 뭐 다 조사를 마치고 마지막에 이인원 부회장이 남았거든요. 근데 이인원 부회장은 또 이 3인방 중에서 정책 본부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리랄지 탈세랄지 뭐 일감 몰아주기에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조사를 받는데 본인이 굉장히 심리적 압박을 굉장히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그 검찰 수사하는 거에 그게 아마 본인에 대한 뭐 비리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기업 총수 일가와 관련된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수사 전에 본인이 굉장히 정신적인 심한 압박감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뭐 한 가지만 좀 정정을 하면 앞서서 이제 황갑규 사장 같은 경우는 20시간 넘게 이제 밤샘 조사를 받고 조금 전에 그 검찰 취재기자 연결하니까 돌아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전에 돌아온 거고요. 네. 아무튼 오늘 이제 황갑규 사장이 이어서 오늘 조사가 예정이 돼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좀 현장을 보면 산책로 바로 옆이거든요. 집은 용산인데 양평까지 갔다라고 얘기를 하던데요. 근데 이 최근에 나온 뭐 그런 얘기하면 뭐 그 부근에 뭐 어떤 부지를 본인이 최근에 샀다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부지를 샀다는 것은 뭐 나이가 거의 70세이시지 않습니까? 70세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후 대비해서 그걸 샀고 적어도 우리가 보면 일반적으로 어떤 극단적인 선택할 때 전혀 모르는 장소를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익숙한 장소를 선택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양평으로 갔지 않나 싶어요. 어느 정도 연고가 있었던 곳이군요. 근데 그 장소 위치도 위치지만 사실 저희가 처음에 이제 보도가 되기로는 좀 인적이 드문 야산이라고 얘기가 있다가 이제는 좀 산책로로 정정이 좀 됐거든요. 그 서정면 자체가 그 상당히 별장지거든요. 그 대부분 재벌 총수들이 그쪽에 그 연예인들도 그렇고 그 별장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이인원 회장께서는 그런 쪽에서 어제 9시에 저녁에 운동한다고 집에서 나갔다 그러니까 그쪽에 무슨 연구가 있지 않을까 아니면 선산이 있다든가 그렇게 추측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군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 이제 그 어떤 자살을 할 때요. 뭐 집에서 하는 경우가 있죠. 또 외부에서 하는 경우에도 이렇게 발견되기 아주 쉬운 장소를 선택한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 많이 가는 산책로를 선택을 했고 또 본인의 어떤 신분 자체를 알 수 있는 명함이랄지 신분증 같은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본인의 어떤 자살해서 이 자체가 좀 빨리 외부로 좀 알려지기 좀 바랐던 그런 생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유서 내용 자체에서는 아주 밖에 완전히 오픈된 건 아니지만 본인의 심경을 담은 건데 저게 롯데그룹의 어떤 수사를 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지난 성완종 회장 자살과 관련된 그럴 때는 본인이 이제 녹취하면서 또 유서와 쪽지와 관련해서 이제 많이 범죄 사실에 대한 단서를 남겼잖아요. 그런데 이번은 이제 그 경우와 좀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뭐 일부 공개된 내용을 보면은 많이 힘들다. 다만 롯데그룹에 비자금은 없다. 좀 미안하다. 이런 내용도 좀 담겨 있기는 해요. 지금 구체적인 뭐 내용까지는 어떻게 공개가 안 됐지만 일반 기업하고 롯데그룹하고는 약간 기업 문화가 다른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본 롯데그룹은 일본식 경영이 그대로 답습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비자금이라든가 이런 쪽에 어쩌면 그 신격호 회장이 그런 거에서는 조금 그 일반 다른 큰 대기업과는 좀 달리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 엄청난 수사 인력이 투입되고 그래도 그렇게 나온 게 없거든요. 네. 그건 뭐냐면 바로 그 신격호 회장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했었던 분입니다. 여기서 경영할 때도 한국과 일본을 한 달씩 왔다 갔다 셔틀 경영하면서도 그 이러한 비자금이라든가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용납을 못했었거든요. 예. 특히 본인이 그렇기 때문에 비자금이 오너가 필요했을 때 비자금들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또 아니면 그 회사 경영상 비자금 네. 필요해서 만드는 것인데 네. 롯데는 이번에 그 뭐 한 300억, 500억 그 롯데 건설에서 10년 동안 비자금 조성한 게 나왔다고 최근 검찰에서 나왔는데 네. 그 사실 건설 회사에서 그 정도 큰 건설 회사에서 1년에 30억 정도 비자금이라는 것은 결코 큰 게 아니거든요. 합 10년 동안 한 500억, 300억 정도 나왔다 이러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는 아마 그룹 쪽에서 자신이 있었지 않나. 그래서 이인원 회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유서에서 롯데에는 비자금이 없다라고 밝히지 않았나 이게 추측이 이제 됩니다. 이윤원 회장의 주장이 포함됐을 그렇죠. 테고요. 예, 검찰의 예, 입장은 예. 좀 다를 일단 이제 부분이 있겠죠. 검찰이요. 네. 다른 대기업보다 달라서 수사하는데 굉장히 애를 많이 먹습니다. 네. 그 이유가 첫 번째는 뭐냐면 폐쇄성이에요. 네. 굉장히 폐쇄성이고 가신그룹의 몇몇에 의해서 그룹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예. 그 사람 이외에는 그룹 내 사정을 좀 알기가 쉽지 않다는 그런 어떤 폐쇄성이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사실은 뭐 롯데 특히 호텔과 관련해서 네. 지분에 있어서 이제 일본 롯데 홀딩스라지 그런 거 굉장히 거의 뭐 지분을 다 갖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언론에서 보도되다시피 어떤 배당금이랄지 그런 것을 뭐 90% 이상을 뭐 일본으로 가져간다 이제 그런 언론 보도를 보게 되는데 그 정도로 일본에서 지분을 다 가지고 있는 거고 예. 일본과 거래 관계가 굉장히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롯데물산이랄지 그런데 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그런 거에 관련된 자료들이 다 일본에 있단 말이에요. 예. 일본에서 지주회사가 있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검찰에 수사할 때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수사를 하는데 일본과 사법공조를 해서 증거를 찾아내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일본과 사법공조를 해서 찾아내겠다는 의미는요. 지금 한국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증거가 별로 확보된 게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서 수사해도 잘 안 되는데 사법공조해서 과연 수사해서 뭐가 나오겠느냐. 예. 그런 의문이 있을 수 있고요. 예. 그래서 또 롯데 측에다 그랬잖아요. 일본 롯데홀딩스라지 관련된 회사 통해서 서류 내라.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건 일본과 관련되기 때문에 낼 수 없다 거부를 했어요. 예. 그렇다고 본다면 검찰의 수사가 굉장히 가는 데 있어서 장애를 지금 많이 만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런데 여기서 사실 이제 가신 3인방을 중에 둘을 조사하고 이제 이인원 부회장을 조사를 한다는 것은 이제 롯데그룹과 관련된 수사 중에서 거의 8부 9부 능선에 왔다고 봅니다. 예. 근데 물론 당연히 이인원 부회장이 검찰에 나갔을 때 뭐 인정하겠어요? 부인하겠죠. 그렇지만 검찰에서는 이제 또 다른 카드를 또 내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일단은 이인원 부회장이 어떤 개인 비리가 있다면 개인 비리, 예. 아니면 지금 롯데그룹이 수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 상당히 증거를 인멸하는 그런 행위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 그러면 그런 것들은 명백히 형법상 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일단 구속을 수사를 해놓고 이제 나머지 연관성을 캘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검찰이 항상 이런 뭐 대기업 수사를 할 때는 이제 수사를 하면서 계속 전략을 짜고 이렇게 갑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인원 부회장까지 딱 조사를 하면 일단 임원진에서 제일 탑들을 다 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네. 적어도 이제 다음 주 정도에는 총수 일가를 불러서 조사를 해야겠다고 그렇게 전략을 세웠는데 예. 이제 전략적 수정이 이제 불가피하게 된 거죠. 그렇게 되겠군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이 부회장이 갖고 있던 혐의가 뭔지 먼저 좀 차례로 좀 짚어볼까요? 근데 사실 혐의는요, 뭐 회사별로 해갖고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저인망식으로 이게 검찰이 어떻게 보면 수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예. 그냥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서 횡령이나 배임 의혹이죠. 예. 그래서 거기서 비자금을 얼마 정도를 조성했느냐.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뭐 400억이냐 500억이냐 아니면 그보다 더 크냐. 이제 그게 검찰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쟁점 중에 하나고요. 예. 네. 또 하나가 탈세 부분이죠. 탈세 부분에서 어떤 한 6천억 정도의 탈세를 했다. 그런 부분이 가장 중점이 돼서 수사가 지금 되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부회장 같은 경우는 신격호 회장의 굉장히 이렇게 신임을 받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요. 자타공인 뭐 최고 실세라고 알려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인물이었는지 좀 살펴 주시죠. 그분이 원래 전공이 일본어입니다. 예. 그래서 롯데는 임원이 되려면 신격호 회장하고 바로
의사소통이 돼야 된다. 의사소통은 주로 일본어로 합니다. 예. 그냥 오래전서부터. 확인이 됐었죠 그동안에 예. 이제 롯데 그래서 과정에서. 네. 그분이 일본어 학과를 나와서 73년에 롯데 호텔로 들어갑니다. 네. 롯데 호텔로 들어가서 나중에 롯데 백화점, 롯데 쇼핑으로 와서 대표이사까지 맡는데 네. 지금 한 20여 년간 지금 우리 500대 기업 중에서 가장 최장수 CEO입니다. 예. 현직 CEO입니다. 예. 이제 우리 나이로 만 69세인데 현재까지 20년 동안 현직 CEO를 맡고 있고요. 그리고 롯데에서는 또 그 전에 신격 회장의 비서실장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김병일 기조실장이었는데 그분 다음으로 그때는 그분이 가장 실세했다고 했지만 그분 다음으로 이인원 부회장이 최고 실세로 자타가 인정했었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려서 그 신격 회장하고 직방으로 얘기를 통할 수 있는 사람 그 중에 한두 사람 그 그룹 총수가 아무나 자주 만나지 않습니다. 예. CEO를 만나더라도 네. 자주 만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이고 또 그 아들인 신동빈 회장하고도 바로 기탄 없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네. 또 하나는 이분이 그 롯데 그룹 내에서도 상당히 신임을 얻었었습니다. 오랫동안 CEO를 하고 있었지만 자기 사람을 만든다든가 또 예. 다른 부정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어쩌면 거기 내에서는 상당히 청렴한 CEO다 이렇게 소문이 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거기에서 그 전문 경영인 중에서 어쩌면 정신적인 지주다라는 얘기까지 들렸었어요. 그랬군요. 지금 뭐 73년도에 롯데 호텔에 입사를 해서 40년 넘게 이제 계속 네. 롯데그룹에 몸을 담아왔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제 롯데 사정을 더 많이 알고 잘 그러니까 알겠군요. 그분이 그 이력이 정책본부장을 했었고 그러니까 정책본부 비서실 역할이거든요. 예. 거기서 했었기 때문에 사실 모든 롯데그룹이 자금이라든가 이렇게 M&A라든가 이런 과정을 지켜볼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그렇겠군요. 그래서 오늘 어제 들어갔던 황박규 지금 본부장 사장이 현재 신동빈 회장한테는 실세가로 소문이 나 있지만 예. 사실상 신격 회장서부터 모든 컨트롤 타워는 이인원 부회장이 했다고 하면 뭐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해에도 신동빈 회장 지지 성명을 또 주도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의아했는데 왜냐하면 이인원 부회장은 확실한 신격호 회장 사람이다라고 예. 자타가 인정했었거든요. 네.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네네. 신격호 회장이 아닌 신동빈 회장 편을 들었을 때 의아했죠. 네. 그래서 사실상 주도했다지만 그때는 이미 지금 서서히 나타나고 있지만 신격호 회장이 정신이 있을 때 신동빈 회장한테로 이미 경영권이라든가 모든 후계군은 정해진 상태입니다. 네. 그때 그 후에 신동주 부회장이 그것을 엎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전문 경영이라든가 이런 게 반대하면서 못 엎은 거죠. 그래서 예. 그 이인원 부회장이 신동빈 회장 쪽으로 섰다는 것은 어쩌면 그게 무슨 배신이나 이런 게 아니고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고 보면 되죠. 예. 지금 뭐 아무튼 롯데그룹에 대한 그 관심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에 검찰에서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좀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이제 말씀 앞에서도 이야기 나왔지만 황각규 사장 같은 경우도 조사를 받고 돌아갔고 하루 차이로 이렇게 CEO를 이렇게 불러들인다는 거는 검찰로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7, 8분 능선은 넘어섰으니까 네네네. 거의 어느 정도 혐의 입증 자신하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제 그룹의 제2인자니까 2인자를 불러서 조사가 끝났으면 그다음에 1인자로 그렇죠. 수순이겠죠. 가겠죠. 근데 이제 수사의 이제 차질은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네.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사실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점 많이 있었을 거예요, 검찰에서. 예. 약간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 때문에. 그렇지만 이인원 부회장을 갖다가 수사를 했을 때 네. 이인원 부회장도 총수 일가와 관련성에 대해서는 당연히 부인을 할 거고요. 예. 또 본인 자체도 뭐 유수의 비자금이라는 것은 롯데에 없다 이렇게 또 못을 박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보면 본인이 끝까지 아마 부인을 할 겁니다. 그래서 네. 이게 검찰 자체는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수사의 어떠한 로드맵 중에서 이제 마지막 거의 단계였고 이제 가장 마지막은 뭐 결국 신동빈, 네. 신동주, 이제 신격호 회장, 총괄 회장은 어차피 건강이 뭐 좋지 않으니까 예. 네. 그래도 조사는 하겠죠, 당연히 예. 조사 여러 가지 하겠지만 근데 마지막 단계 왔는데 이게 사실 조사를 할 때 특히 네. 피의자 신분을 조사를 할 때는요 예. 이미 상당 부분이 어떤 증거가 많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죠. 더군다나 비자금에 관한 것은 전부 다 계좌 추적을 통해서 예. 또는 계열사 간의 어떤 자금 거래를 추적하면 그게 사실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지금 검찰에서
사실은 금감원에서요 전부터 신격호 회장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한 600억 정도의 어떤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비자금을 조성한 게 아니냐 예. 그런 의혹을 굉장히 받아왔고 네. 금감원에서 조사한 것 자체를 검찰에서 넘겨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조사가 어느 정도 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소환을 절차를 거친다고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 뭐 이인원 부회장이 좀 불행스럽게도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했지만 예. 검찰의 수사에 차질은 있을지언정 예. 검찰의 어떤 대세적인 수사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예. 일단 약간의 소강 상태는 뭐 보일 수는 있죠. 불가피하겠죠. 왜냐하면 네. 굉장히 불행한 사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검찰은 계속 앞으로 갈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좀 종합을 해보면 확인 차원에서 소환을 하는 부분이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인원 회장도 부회장도 이렇게 이해를 했었겠죠. 일단 두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확인하는 차원은 기존에 이제 확보하고 있던 증거를 가지고 확인을 하고 네. 이제 여러 가지 뭐 그다음에 간접적인 사실 같은 거 다 확인하는 차원이 될 수 있고요. 예. 또 뭐 확인하는 것만 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추궁을 하겠죠. 예. 그래서 새로운 사실을 또 발견하려는 이제 그런 거 두 가지 투트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검찰에서 사실 수사를 이인원 부회장을 수사를 해서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것은 영향이 없겠지만 네. 또 새로운 사실의 어떤 총실과 연관성이랄지 아니면 부당 자금 거래와 관련된 부분에서 새로운 걸 한번 추궁을 해서 받아내려고 한 거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타격은 있을 수 있는 거죠. 예. 그 지금 보면 이제 이 상황이 좀 갑작스러운 상황이다 보니까 롯데에서도 이제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받아들일까도 궁금합니다. 저희 뭐 취재 기자가 아까 롯데 본사에서도 연결을 해봤지만 굉장히 당혹스러운 표정 같아요. 그러니까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롯데는 사실 올 6월서부터 어쩌면 작년 6월서부터 이 형제란이 일어나면서부터 모든 경영회의 이런 게 수도비 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예. 잘 일도 안 되지고 그래서 예. 얼른 수사가 빨리 끝났으면 하는 게 그 바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주 그러니까 31일 뭐 예정으로는 신동빈 회장이 검찰에 갔다 오면서 그다음에 구속될 건 구속되고 하면서 정리되지 않겠느냐 예. 이렇게 했는데 예. 오늘 이런 돌발 변수가 나타남으로써 그러한 수사 일정이 차질되면 다시 그 롯데 경영이라는 것은 그 롯데 그룹이 경영해가는 여러 가지 경영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차질이 생길 수 있죠. 예. 근데 사실 그 뭐 그것 때문에 요즘 한간에서는 롯데의 자금 사정이 그 원활하지 못해서 회사채를 최초로 발행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나 롯데그룹이 그렇게 그 체질 자체가 허약한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부채 비율이 다른 기업에서도 워낙 낮고 네. 또 유통업이 있기 때문에 매일 현금이 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업하고는 좀 다릅니다. 예, 예. 그래서 근데 문제는 지금 그 롯데 호텔 상장 같은 게 다 불가피하게 미뤄졌죠. 예. 그러면서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얼른 이 롯데 수사를 마무리해서 새로 그 다시 경영에 매진할 수 있는 그러한 이 로드맵 자체가 이제는 이번 사태로 조금 다시 늦춰지거나 아니면 변곡점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예. 일단은 검찰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타깝다. 그리고 진상 파악 후에 입장을 밝힐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검찰 입장에서도 좀 부담이 되겠어요. 굉장히 부담이 가죠. 부담이 가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지금 롯데그룹과 관련된 수사에서 정책본부장이라는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예. 이 수사에 키를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키를 주고 있다고 해서 와서 뭐 범죄 사실을 다 부리지는 않겠죠. 네. 그렇지만 그래도 어떤 것을 확인한다랄지 조사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검찰이 아마 뭐 유선상으로 총장께서 뭐 이러한 사실을 보고를 받았다고 하기 때문에 네.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지금 앞으로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전략적 수정이 불가피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아마 회의를 하고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이인원 부회장이 지금 이러한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그 다음 수사 단계를 어떻게 갈 것이냐. 네. 바로 총수 일가를 불러서 수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 또 조금 소강 사태를 거치고 나서 다른 부분을 수사를 하다가 계속 갈 것인지 이제 그 부분에서 전략적 수정이 불가피하고 예. 또 검찰 자체에서 그 수사팀이
의논을 할 거예요. 예. 지금 뭐 롯데 내부 사정 조금만 더 살펴보면 뭐 경영권 분쟁 상태라든지 이런 게 아직 말씀하신 대로 정리가 좀 안 된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제 롯데그룹 이야기가 형제 난 이후부터 계속해서 롯데가 이제 언론에 거론이 되고 있고 사정도 굉장히 안 좋거든요. 3연 초과에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래서 이제 롯데를 굉장히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많은데 롯데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도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롯데 입장에서는 어떻든 이렇게 되면 누가 책임질 사람이 나와야 되거든요. 네. 이때까지 그 광범위한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책임질 사람이 넘버 원 아니면 넘버 투, 넘버 쓰리 정도에서는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어쩌면 이인원 부회장일 수도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오늘 자살을 함으로써 그러한 책임 소재, 그 책임을 질 사람이 없어졌다는 것. 예. 그러면서 다시 이게 장기화되면서 여러 가지 기업 경영 활동에 차질이 올 수 있다는 것. 예. 그러나 저는 그 롯데의 이때까지 그 사업 그 포트폴리오상 네. 지금 그런 데서 이것 때문에 롯데그룹이 막 통째로 흔들리거나 네. 그러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이제 문제는 이게 어느 정도까지 가느냐, 뭐 연말까지 계속 가는지 네.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생기죠. 그러나 뭐 잠시 하지만 어떻든 이 사태가 옴으로써 수사 방향이 좀 틀어지거나 어쩌면 빨리 마무리될 수도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전 이제 제가 볼 때는요, 롯데그룹이 지금 수사를 받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측면에서 유기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네. 물론 이제 자금적인 측면은 잘 모르겠지만, 예. 어떤 기업 경영에 대해서는 총수일가의 어떤 뭐 기업 경영을 차질은 불가피하잖아요. 뭐 어떻게 M&A 할 수도 없고 투자할 수도 없고 회사가 계속 성장해야 하는데 이제 정지된 상태를 보는데 이제 가장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요, 과연 지금 현재의 어떻게 보면 롯데그룹을 이끌고 있는 예. 신동주 회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한 문제예요. 네네. 그런데 사실 뭐 출국 금지돼 있지 않습니까? 예. 신동주 전 회장도 출국 금지가 돼 있기 때문에 예. 네. 이게 만약에 신동빈 회장이 수사를 받고 이제 신병철이죠. 네. 그래서 이게 만약 구속이 된다고 한다면 네. 이건 굉장히 위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다른 대기업과 좀 약간 다른 면이 있잖아요. 폐쇄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오너 일가 아닌 제일 실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자살을 선택한 이인원 부회장이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신동주 전 회장하고 신동빈 회장은 굉장히 알력이 있는 거고 또 신규고 총괄회장 자체 건강 이상 상태가 있다는 걸로 알려져서 네. 정상적인 경영을 할 수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기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공백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누가 그러면 책임지고 경영할 것인가. 그래서 경영에 관한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오늘 만약에 이인원 부회장이 정상적으로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면 예. 결국 롯데그룹의 어떤 운명, 예. 특히 경영과 관련된 부분이랄지 그런 거에서는 아마 다음 주 정도는 그게 결정이 날 것이라고 봤는데 그렇죠. 이게 이제 시간이 좀 뒤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말씀하시듯이 신동주 그의 회장의 네. 어떤 그 신병철이라든지 사법 처리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혹시 어떻게 좀 전망을 좀 하세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비자금과 관련된 부분하고 네. 탈세와 관련된 부분에서 신동빈 회장이 얼마나 관여를 했느냐 그런 문제인데 네. 사실 이제 보도된 바에 의하면 이제 제일 중심에 서 있는 게 롯데케미칼인 것 같아요. 예. 근데 롯데케미칼의 전신이 호남석유화학이거든요. 근데 롯데케미칼에 어떻게 보면 신동빈 회장이 뭐 거기서 경영 수업도 하고 주도적으로 했다는 얘기가 뭐 사실 많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예. 근데 롯데케미칼을 전적으로 신동빈 회장이 주로 맡아서 하면서 M&A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럼 M&A 과정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네. 그 과정에서 이제 비자금이 많이 조성된 게 아니냐. 예. 이제 그런 의혹이 있고 또 그와 관련해서 이제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 지금 비자금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전 신격고 총괄 회장이 어느 정도 관여했느냐. 예. 네. 아니면 신동빈 회장이 전적으로 한 거냐. 근데 그런 거에 따라서 신병 처리가 좌우될 가능성이 큰데 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이인원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부터 정책본부에 들어가서 신동빈 회장을 보좌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그 뒤로 쭉 전문 경영으로서 길을 걸어왔고 또 어떻게 보면 전문 경영인 중에서 오너 일가가 아닌데 네. 최초로 부회장이 된 사람이거든요. 네. 그리고 부회장이 된 사람인데 그 위치가 굉장히 막강해요. 막강한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공백이 돼버린다고 한다면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신동민 회장이 정말 주도적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검찰의 이제 구속이 달라질 수 있는데 현재 나타난 걸로 의하면은 뭐 상당히 주도적으로 한 것으로 검찰이 보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 그리고 신격호 총괄회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건강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은 걸로 알려지면서 서면 조사 이야기도 나오고요. 아니면 조사 자체가 좀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지금 일단 성년 후견인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어떤 정신 상태, 이제 특히 치매와 관련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이제 그게 완전 정상이냐 아니냐를 좀 봐야 할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뭐 정상으로 나온다면 조사할 수 있겠죠. 네. 또 정상으로 나온다 할지라도 거동이 불편하고 정상적인 조사가 안 된다고 하면 서면 조사도 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마 서면 조사도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검찰은 이제 수사를 하면 형사적 책임을 묻지는 않을 수 없죠. 만약에 어떤 비리가 드러난다고 하면 네. 그렇지만 뭐 신병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수사를 해서 만약 비리가 드러나면 그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아마 불구속으로 기소해서 재판을 받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속보 자막으로 나오는 거 보면 신동빈 회장 같은 경우도 이인원 자살을 보고받고 굉장히 비통하고 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과거에도 보면 어떤 검찰의 조사를 받거나 이렇게 되면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어 왔어요. 저희 기억에도 앞서서도 얘기했던 성완종 회장 같은 경우도 그랬고요. 이런 사례들이 좀 몇 개 좀 있다면 대표적인 사례를 좀 짚어주신다면요. 뭐 가장 큰 대표적인 거라고 하면 그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한 걸 들을 수 있고요. 네. 그 전에 그 국정원 차장이던 이수일 차장이 한 적이 있고 또 그 노무현 정권 때 그 유명한 대우건설의 남상국 사장 그때 생중계에서 얘기를 해서 바로 한강에 투신한 네. 남상국 대우건설 사장이 그때 했었고 또 예. 부산시장이었던 안상영 시장 예. 뭐 이런 분들이 검찰 조사를 받고 직후에 자살하거나 아니면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자살하고 이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때마다 그 검찰 쪽에서는 앞으로 뭐 수사 방법을 좀 달리하겠다든가 뭐 이렇게 하지만 그 전혀 개선되지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특히 이번 롯데 수사 관련해서는 사실 저도 그 일선 취재를 오래 했지만 이렇게 광범위하게 이렇게 광범위한 수사 모든 수사기관이 다 동원돼서 전 기업을 계열사 전 기업을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는 것은 본 적이 없거든요. 사실 그런 것은 어떤 기업이든 이런 먼지털이식 수사를 해서 안 걸릴 게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진짜 그 예전에 그 검찰총장이 이임사들 나와는 했듯이 네. 수사는 환자를 죽이는 게 아니고 외과 수술을 딱 그 환부만 도려내는 이런 수사를 해야 되는데 다 열어놓고 어디가 병이 있느냐, 뭐가 있느냐 네. 이런 식의 수사를 하면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거는 돌아오는 것은 결국 그 과잉 수사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또 하나는 제대로 결말 큰 게 없으면 예. 그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럼 이때까지 수사를 뭐 했어? 이렇게 나올 것이고 그래서 어쩌면 조급해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무리들을 둘 수도 있고 그래서 이번 수사가 어쩌면 저는 이번 사태까지 벌어져서 기업 수사에 대해서 하나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변호사님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예.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느끼고 계신가요? 일단 뭐 이게 수사 과정에서 이제 자살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많은데 그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조사를 받기 전에 또 이렇게 극단적 선택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경우는 이제 심리적 압박이죠. 그래서 내가 검찰에 들어가게 되면 구속이 될 것 같고 그러면 내가 이제까지 쌓아온 명예 그런 것들이 한 번에 없어지는 그런 이제 좌절감이고 스트레스고 중압감이죠. 그런 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사를 받게 되죠. 네. 수사를 받게 돼서 수사를 받다 보면 이제 그 상당히 오래 전에는요. 검사들이랄지 이제 수사기관 수사할 때 약간의 억압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네. 뭐 그러서는 절대 안 되지만 네. 그건 인권 침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거에 못 견뎌서 극단적 선택하시는 분도 있고 또 나는 정말 억울한데 수사기관 들어가니까 나만 제외하고 나머지 다 적이에요. 네. 그거 다 짜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내가 뒤집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는 그걸 나의 결백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그래서 자살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에 많이 자살하는 경우가 어디였냐면요. 서울중앙지검 특수가 그 전에 많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전 검찰청에 지금 이
자, 창문에 쇠창살이 있습니다. 예. 그걸 막기 위해서 굉장히 예. 불행한 일이죠. 네. 일인데 지금은 뭐 수사하는 데서 이렇게 억압제고 그런 걸 쓰지 못하고요. 또 그런 걸 쓰면은 또 당사자 가만히 있지 않죠. 뭐 네. 인권위원회랄지 아니면 형사적으로 고소를 하기 때문에 이제 네. 그런 면은 없는데 주로 자살하는 그런 유형의 분들을 보면 굉장히 사회적 엘리트 계층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자기 어떤 인생에 오는 그런 네. 데미지랄지 자기가 뭐 어떤 굉장히 큰 압박감 네. 그런 걸 견디지 못해서 자살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억울함을 좀 토로하고 있거든요. 과거의 사례를 비춰봤을 때 이렇게 억울함 토로하면은 대부분 어떻게 좀 수사를 마무리하게 되는지 이것도 좀 그런데 궁금하긴 이제 해요. 억울하다고 해서 수사를 마무리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죠.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수사기관이 됐건 법원이 됐건 증거거든요. 증거. 네. 증거가 있으면 증거를 들이대면서 조사를 하는 거고 예. 또 진술 측면에서 너무 대립이 되면 이제 대지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억울하다고 하면 그건 결과적으로 이제 변호사를 선임하든지 네. 아니면 자기의 유리한 증거를 제출해서 네. 그래서 끝까지 싸워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사기관에서 나의 말을 믿어주지 않고 기소를 했다고 한다면 또 이제 법원 단계에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럼 법원에서 또 투쟁을 법정 투쟁해야 하는 거고 네. 그 1심에서 잘못됐을 때는 2심, 2심에서 잘못됐을 때는 3심 그렇게 가서 물론 그 과정이 당사자한테는 정말 엄청난 고통이 있죠. 부담이 네. 크고요. 있지만 어차피 이제 민주국가에서 법적인 절차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억울함을 토로해야지 이걸 극단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그렇게 옳지 못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홍성추 한국재벌정책연구원장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